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는 부분은 그 음성인식이 크게 컴포넌트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컴포넌트입니다. 음향 모델에 관한 부분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주로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어떤 내용인가. 왜냐면 오늘의 이 만남의 의미가 인문학하고 공학의 만남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학 백그라운드가 아니신 인문학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물리적인 의미, 문제의 정의 위주로 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문제 정의가 뭔가라고 보면은 음성이잖아요. 음성이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관측을 했죠. 그래서 주어진 게 뭐냐면 이게 옵저베이션이에요. 옵저베이션인데 OO가 주어진 거는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음성인식이니까 텍스트가 나가야 되죠. 그 문장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단어의 열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온 거는 이제 소리가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단어가 들어왔는데 이걸 왜 그러면 W하고 O를 이렇게 큰 글씨로 썼느냐? 이게 시퀀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음성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이 문제에서는 조그만 단위로 나눠요. 그래서 20ms 단위로 이제 50분의 1초죠. 그 단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MFCC라는 13차의 벡터를 뽑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음성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벡터들의 열이다. 그래서 짧은 음성 구간마다 이 벡터를 뽑은 거예요. 음성인식에 유용한 피처를 뽑은 거죠. 그 벡터의 열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장을 단어의 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N개의 단어로 구성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음성인식의 문제의 정의하고 이렇게 마이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절 단위로 이걸 나누면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세 단어의 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의 열을 이렇게 출력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딥러닝이 적용이 돼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성능을 많이 좋은 성능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문제 정의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음성은 어떤 시퀀스가 들어가는 거냐? 이제 음성이라는 시퀀스가 들어가는 거죠. 20ms 단위로 뭔가를 우리가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그 벡터들의 시퀀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시퀀스가 나오는 거냐? 여기 이제 단어의 시퀀스가 나옵니다. 제일 이해하기 쉬우신 거는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역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한국어의 단어의 열이 들어가면 주어진 게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일 유사한 다른 나라의 영어의 단어의 열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문제들이 되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되죠? 그림이 있으면 얘가 고양이 사진이냐 이렇게 아니면 강아지 사진이냐 나무 사진이냐 이걸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들어가는 정보가 뭐죠? 픽셀의 합이니까 이걸 흑백 사진이라고 본다면은 XY 좌표하고 그 좌표 값에서 이 그레이스케일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56개의 서로 다른 흑백 정보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되면은 1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1바이트는 8비트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1000개의 만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누겠다. 그 중에 하나가 고양이다. 고양이 4번이면 고양이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어떤 시퀀스를 나눠주는 이런 문제들이 또 어떤 게 있죠? 번역 같은 경우는, 번역이 아니고 합성이면 반대가 되겠죠. 텍스트의 시퀀스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음성의 시퀀스가 나오는 거고요. 또 동영상의 시퀀스가 들어갔을 때 그럼 동영상 보고 우리가 오토 캡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텍스트 시퀀스가 나오겠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되는 거고 문제의 특성마다 우리가 쓰는 기법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번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음성인식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번역은 그래도 시퀀스하고 시퀀스의 길이가 비슷해요. 예를 들어 한국어의 문장을 프랑스어로 바꾼다. 그래서 대충 단어의 개수는 비슷하거든요. 같은 문장이라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음성은 어떠냐면은 1초면은 벡터가 100개 정도 들어갑니다. 100개 정도 들어가는데 1초에 빨리 얘기해도 한 3단어 정도?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의 시퀀스는 한 3개 정도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시퀀스 러닝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엔드-투-엔드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들은 되고 있고 논문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성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음성인식 관련해서 학회에 가시면은 주로 한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소속 기관을 가지고서 너 구글이냐 아니냐, 구글이냐 넌 구글이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 제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end-to-end approach이 아니야.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성능은 이제 보면 end-to-end가 논문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능이 기존 방법에 비해서 DNN HMM 방법에 비해서 좋은 건 이제 뭐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정도인데 근접해 가는 정도가 점점 좀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0시간 정도 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이 1000시간대 단어 정도에 대해서는 아웃풋이 레이블로,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나오는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근접하는 성능까지 나오는 게 이번 9월에서의 인터스피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뭐냐? DNN HMM 기반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법은 한 2000년대 후반에서부터 한 2010년대 중반까지, 초반 정도까지 가장 이렇게 주류를 이루는 방법이고, 그 이후에 엔드-투-엔드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가장 성능이 좋은 방법이 이 DNN HM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성능이 좋은 음성인식기가 DNN HMM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그냥 레퍼런스 할 수 있을 만한 게 구글의 보이스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의 보이스서치가 DNN인데 픽포드 뉴럴넷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LSTM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LSTM은 한쪽으로 가느냐 양쪽 다 보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DNN을 조금 더 계승시킨 이제 뭐 LSTM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N그램 방식으로 이렇게 5g 쓰는 이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뭐 한쪽 방향이냐 뭐 양쪽 방향이냐 이걸 하는 거는 이제 양쪽 방향을 다 쓰게 되면 미래 정보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거기에 오토 캡처 기능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동영상을 전체를 다 봤으니까 그런 경우는 바이디렉션으로 이제 LSTM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제가 마이크로 들어오는 이 음성을 계속 음성인식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한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 정보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유니디렉셔널이고 지금 소개드리는 방식에 비해서는 한 1.2% 정도는 음성인식이 높다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의 정의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근데 못 구해요. 이걸 다이렉트하게 못 구해요. 왜 다이렉트하게 못 구하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알려면은 자,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O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O가 너무 많습니다. 왜 O가 많으냐? 이제 음성을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음성을 지금 이제 샘플링 레이트를 16K로 해가지고 1초에 16,000번 샘플링인 거예요. 음성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16,000분의 1초에서요, 이 진폭값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6,000분의 2초에서 진폭값을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 16,000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진폭값을 16,000개를 기록을 해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 샘플링 레이트를 얼마로 맞출 거냐. 두 번째, 이 진폭을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할 거냐라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 샘플링 레이트이 음질을 결정합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음질이 별로 안 좋죠. 그거는 그냥 샘플링 레이트를 8,000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이키스 디어럼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 되는 그 프리퀀시 대역까지 얘가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 16,000번을 샘플링 했다면 8,000Hz까지 샘플링이 가능해요. 전화, 유선 전화를 일반적으로 8,000이라고 보고 있는데 4,000Hz까지 샘플링이 되죠. 자, 그런데 전화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받아쓰기 하시면 어때요? 받아쓰기 할 수 있죠. 뭐냐면 음성인식에 필요한 많은 정보는 4,000Hz 미만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샘플링 레이트이 이제 음질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음질을 이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가청 주파수 대역을 다 커버하는 그러한 또 녹음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걸 CD 퀄리티라고 얘기하고 보통 가청 주파수 대역이 한 2만 Hz까지 됩니다. 반대로 보시면 얼마 샘플링 레이트 하면 되겠습니까? 4만이죠? 무슨 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4만. 그래서 보통 이제 44,100번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22,050Hz까지 이제 복원이 가능하죠. 두 번째가 진폭을 얼마나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인데,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계단으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제가산 디지털 계단으로. 그럼 얘를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저장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만약에 256개의 서로 다른 레벨로 우리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1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6536개의 다른 레벨로 표현을 하겠다, 그럼 2바이트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2바이트를 많이 쓰고 16,000 샘플링 레이트는 음성인식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자, 이제 우리가 AI 했을 때 지금 제일 AI의 이 가장, 우리 지금 왜 음성인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고 있죠? 이 강의를? AI가 지금 요즘 됐어요. 언제부터? 기계가 과도를 두고 가야지. 막 사람들이 막 AI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 느끼는 거는요, 참 이게 대단한 게 어떤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한번 딱 있으면은 그게 가을부터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죠? 패턴이 달라져. 그 아까 그래서 이제 AI 4월에 이렇게 2년 전 4월에 바둑을 한번 듣고 나더니 학생들 자소서가 다 AI. 공대에서 제일 컨설팅이 나서 다들 컴퓨터 공학과가 1위로 치고 올라가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 남학생 기준으로 군대 갔다 오면 6년 걸리죠. 그 학생들이 이제 6년 후에 사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부로 보면 그렇고 석사를 보면 그거 보고 2017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2019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 AI 시장에 AI 잡 마켓에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풍기예요. 지금은 풍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AI 센터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통 센터가 만들어지고 상무가 있으면 2년을 보통 보장을 해주거든요. 보장해주는 기간이 올해까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인력 공급이 시작되면서부터 2019년서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 졸업생들이 나오는 시점이 거기서부터 4년 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그게 왜 임팩트를 이렇게 크게 주냐라고 봤을 때, 자 그럼 일단 그 알파고가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알파고 바둑은 뭐죠? 바둑은 바둑 둘 수 있는 점이 몇 개 있습니까? 19 곱하기 19 361이에요. 그럼 총 가능한 바둑의 개수는 몇 개죠? 361 팩토리얼이에요. 제가 하나 바둑을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이 딴 데다가 두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지 않는 바둑 경기를 두는 기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미리 361 팩토리얼에 해당하는 거를 미리 다 공부를 해요. 근데 바둑판에 지금 현재 상태가 있죠. 바둑판의 상태는 몇 개죠? 361개의 점이 있는데 각 점마다 흰돌이 있을 수 있고 검은 돌이 있을 수 있고 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에 361승이죠. 그만큼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있는 거고 바둑판의 상태가 있는 거고, 미리 361 팩토리얼 개를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 여기다가 돌을 두면 그 이후로는 절대 지지 않는, 아니면 지더라도 가장 승률이 높은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돌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 기계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그 361 팩토리얼에 해당하는 건 미리 공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기계에는 들어올 수 있는 인풋이 뭐냐? 361 팩토리얼. 상태는 몇 개냐? 그러면 3에 361승. 그 문제를 푼 겁니다. 그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식으로 제약은 뭐냐? 2분 내에 리스폰스를 주는 거예요. 2분 내에. 바둑 풀 때 보면 그렇죠. 막 세잖아요. 10초 남았습니다. 해가지고 쭉 쓰는 거예요. 2분 내에 리스폰스를 주는 그 문제예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연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 나오기 전만 해도 그냥 한번 둬 보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분산 처리로 해결을 했죠. 1000몇 대의 그 분산 처리를 이용해주고 그거를 해결한 거고, 두 번째는 어때요? 361 팩토리얼의 기보가 있으면 되는데 기보가 별로 없죠. 기보가 별로 없는데 기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습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죠? 강화학습이 나오죠. 강화학습은 뭐죠? 학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제가 아랍어를 배워요. 아랍어 모르는데 아랍어 잘하시는 선생님 와가지고 이거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게 알파벳이에요.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슈퍼바이저. 그냥 아랍에 가가지고 책을 막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알자지라 방송을 막 1년치 녹음을 해가지고 줘요. 니가 가서 공부해라. 이게 이제 원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이 있죠. 강화학습은 뭐죠? 자, 헬로 해보세요. 했는데 발음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딱 때려야 돼. 해봐 했는데 잘해. 그럼 이제 잘했네. 중요한 게 뭐죠? 이 학습에서 중요한 건 이 학습이 얼마나 세게 때리냐. 잘못했을 때. 그렇죠? 리워드 펑션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음성인식에서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리워드를 얼마 줄지를 결정을 못해요. 얼마나 잘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해요. 그렇죠? 근데 바둑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왜? 승률을 보고 결정은 되는 거죠. 여기다 돌을 뒀어요. 앞으로 쭉 가능한 경우를 봤더니 승률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승률 보고 잘했네. 해주고 못했네. 딱 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화학습. 근데 여기에 돌을 뒀을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 경우의 수를 알파고 1000몇 대를 써봐야 지금 다 계산을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내가 지금 골프를 치고 있어요. 저쪽에 벙커가 있는데 저 벙커에 빠질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공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재줘. 이렇게 쳐가지고 면접을 구해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뭐냐면 일단 그냥 갖다 쳐야 돼요.
공은 치잖아요. 10,000번을 쳤더니 6,000번 벙커예요. 저 벙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이 60%예요. 그렇게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 몇 가지 툭툭툭 이렇게 골라가지고 몇 판을 더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의 주요 업적이에요. 지금 거기까지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언제? 2016년에. 해결이 근데 다는 안 됐었죠, 그때. 한 판 졌죠? 한 판 졌죠. 네. 그 다음에 또 2017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커제가 오든 커제 여러 명이면 상관없어요. 그냥 다 해결했어, 그냥. 이제 이 360일 팩토리얼 정도의 인풋 패턴, 뭐,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인간이 뭐 아무리 와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기계가 해결했다가 이제 2017년에 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음성은 그런 패턴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1초의 음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이는 0.5가 될 수도 있고, 2초가 될 수도 있고, 4초가 될 수도 있는데, 1초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88,200바이트 필요하죠. 왜? 샘플링을 44,100번 하고, 샘플당 2바이트 씁니다. 88,200바이트. 바이트죠? 비트로 바꾸면 곱하기 8. 각각의 비트는 0 아니면 1의 값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럼 비트 패턴으로 보면은 2에 88,200 곱하기 8승이 있습니다. 이게 10의 몇 승입니까? 10의 몇 승이에요? 컴퓨터 공학에서는 2의 10승, 1024를 10의 3승으로 바꾸죠. 이게 10의 한 21만 승 정도 나와요. 아직 멀었다 이거죠. 아직 멀었고 그래서 확률을 씁니다. 확률을 쓰니까 확실히 맞지 못하죠, 항상. 그래서 아직 음성인식은 완벽한 기술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음성인식은 어디까지 와야 되냐? 클로스톡은 대략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핫한 기능이 뭐죠? AI 스피커입니다. AI 스피커로 가면서 그러면 이슈들이 발생을 하느냐? 자, 이렇게 30cm 놓고 쓰던 게 3m 정도 놓고 쓰죠. 왜 3m 정도 놓고 쓰죠? 3m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환경이 뭡니까? TV 옆에다 놓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하는 33평형의 평면도를 네이버님한테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4.5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소파에서 AI 스피커는 한 3.5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30cm 놓고 쓰던 건 3m 가죠. R이 10배 되죠. R이 10배 되면 이 파형의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R이 10배 됐어요. 과학적 센스를 좀 발휘해보세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잘하셨어요? 여기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 조금씩 아셨을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거리의 제곱의 관계를.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왜 답을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언제까지? 몇 년 전, 그 몇 년 전? 11월 셋째 주 목요일까지. 그쵸? 11월 세 번째 목요일에 뭐 하죠?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까지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수능 가셨을 때까지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파형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 9의 부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9의 표면적인데요. R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R의 제곱 반비례. 그러면 이 반지름이 10배가 됐다는 거는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100분의 1이 됐으면, 파형을 100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100배 하면서 뭐가 또 같이 증폭이 되죠? 잡음도 같이 증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잡음이고, 뭐가 원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야겠죠. 어떻게 하죠? 제가 이게 독하고 있는데 누가 떠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은 귀가 두 개가 있어요. 귀가 뭐냐? 귀가 마이크고요. 입이 뭐냐? 스피커예요. 음성인식 시스템에서 봤을 때. 자, 그럼 마이크가 두 개가 있죠. 마이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른쪽 귀에 들어오는 이 시간하고 왼쪽 귀에 들어오는 시간 틀린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델타 T를 이용을 해가지고 델타 D를 구할 수 있죠. 왜? 음성은 1초에 340m를 전진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델타 D를 구할 수 있죠. 그럼 델타 D 있고 우리가 요거를 알죠. 이 마이크하고 마이크 사이의 거리를 알죠. 세타를 구할 수 있어. 삼각함수를 풀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마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피커를 사자마자 그냥 딱 한번 갈라보세요. 아쉽지만 갈라보세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 이 마이크가 여러 개 있고, 내수형의 경우에는 2개. 왜? 뒤에 벽이 있습니다. 근데 미주형의 경우, F 같은 경우에는 마루 한가운데만 놓고 쓰죠. 360도 어디에서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 60도 간격으로 6개 있고, 그 다음에 2층에서 알렉사 하고 부를 수 있죠. 가운데 또 마이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주형의 경우에는 7개 마이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에 한 20일만 듣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문제 정의가 이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O를 들어올 수 있는 패턴들을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미리 기보고 공부하듯이 우리가 가능한 이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해야 될 패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대 21만 개가 있으니까 그 패턴 입력들 들어온 거가 주어졌을 때 이 확률을 해야 되는데 이 확률을 다 계산을 못 해놓는 거죠.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베이지안 룰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3차 공간에 이 벡터의 시퀀스거든요. 13차원도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인데 거기에 점이에요. 13차 공간에 점의 시퀀스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관심 있는 게 자, 음성인식 결과지 그 생성 확률 얼마냐 관심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성인식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이거는 그냥 다 똑같다고 보고 W 찾는 거니까 그냥 얘를 똑같으니까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컴포넌트가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주요한 컴포넌트가 음향 모델, 언어 모델, 디코딩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을 단어에 열러보자. 단어에 열러보는데 그럼 인식 가능한 단어가 뭔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거기에 거의 4개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음향 모델에 대한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이제 날린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를 날리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음성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음성은 분별하는 문제니까, 아니면 생성하는 문제니까? 음성은? 분별? 생성?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자, 패턴이 주어졌죠. 패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많은 문장들 중에서 이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음성인식 문제의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음성인식 문제의 정의라고 써야 되죠. 이거예요 라고 패턴을 알려준 거죠. 결과를 알려준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문제는. 왜? O가 들어왔을 때, 패턴이 들어왔을 때 얘에 대해서 레이블링 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예요, 단어의 시퀀스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확률을 구하죠. 이건 그냥 모델이 주어졌을 때 생성 확률이거든요. 생성 모델을 바꾼 겁니다. 이걸 그냥 날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분별 학습 쪽에서, 그러니까 MMI 쪽에서는 이거를 해가지고 이 확률까지 고려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 일단 그거는 이제 어드밴스 레벨이고, 우리 지금 레벨에서는 이거 그냥 날려가지고 이렇게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무슨 13차 벡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바이트, 이만큼의 바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패턴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멘전을 줄이는 거예요. 디멘전을 줄이는데, 자, 그러면은 용량은 이제 줄여야죠. 바이트 수는 줄이는데, 음성인식에 유용한 그런 피처들은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 20ms, 밀리죠? 밀리니까 1000이에요. 그러니까 1000분의 50분의 1초 단위로 잘라요, 음성.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3차의 유용한 피처를 뽑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20ms 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죠. 그러면 과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인파 한 주기 봤습니다. 사인파 한 주기를 보면 우리가 파라미터 3개를 뽑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는 파가 있고 요렇게 오는 파가 있어요. 앰플리튜드가 다르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게 있고 빠르게 확 가는 게 있습니다. 프리퀀시가 있어요. 똑같은데 하나는 X축선에서 이렇게 왔다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위상이 있거든요. 3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인파를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주기를 보면. 자, 그러면 한 주기를 보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이 타임 t 시점에 여기 있어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모델링 가능한 거고, 그걸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음성이 기본적으로 스테이셔너리 하다라는 거죠. 질문은. 음성을 쭉 들었습니다. 음성을 쭉 들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이게 과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 질문. 앞으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실 수 있습니까? 계속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라고 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성은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습니다. 그럼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는 건 모델링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델링 아무리 해봐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음성은 퀘이지 스테이셔너리 하라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걸 하나의 발성 기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약이에요. 성대가 끊어지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말했더니 성대가 끊어져. 입이 막 이렇게 끊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발성 기구라고 보고요. 이 발성 기구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핸들을 쫙 꺾었습니다. 핸들을 쫙 꺾더라도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 연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발성 기구가 연속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이 갑자기 확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짧은 구간이 음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겠죠. 그거를 실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ms에 대해서는 이 50분의 1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출될 숫자고요.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의 길이에요. 음성에 대해서. 만약에 음악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다른 길이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 20ms 단위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ms에 몇 개의 샘플이 있겠느냐? 샘플링 레이시 16,000인 경우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여기 잘 모르시면 여기 숫자가 있어요. 답이 320. 320은 뭐냐? 16,000을 50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바이트 인티저니까 이거를 C 언어에서 보면 쇼트 인티저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T 프레임만큼 매 프레임에 320개의 샘플이 있다. 각각의 샘플은 2바이트로 마이너스 값이 있고 플러스 값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2차원인데 이 MLCC를 뽑는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시그널 프로세싱 과목을 들으셔야 되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각각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파형에 이제 시계열 패턴이죠. 이런 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짧은 구간, 20ms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이런 이제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쪽이 프리퀀시 축이고 이쪽이 각각의 프리퀀시 축에서의 에너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뽑는 거냐? FFT를 해가지고 뽑는데 플리에 트랜스폼이에요. 플리에 트랜스폼에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파형이 있어요. 이런 파형이 있는데 이런 파형을 여러 개의 사인파의 합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 개의 사인파의 합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파형이 이 사인파와 이 사인파와 이 사인파의 합이다 라고 보면 각각의 사인파에 우리가 에너지 알 수 있죠. 진폭이 크면 파도가 높게 칩니다. 에너지가 크죠. 파도가 잔잔하게 쳐요. 에너지가 작죠. 그러면은 요 프리퀀시 쪽에 에너지가 요만큼 있고요. 요 프리퀀시에 대해서 에너지가 요만큼 있고요. 요 프리퀀시에 대해서 에너지가 요만큼 있습니다. 해가지고 요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프리퀀시 축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요걸 이제 FFT가 해주는 역할이보다 이렇게 사인파의 여러 개의 합이라고 보고 각각의 그런 사인파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그 사인파의 에너지로 바꿔주면 짧은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촘촘히 분석하는 거예요. 촘촘히 분석하면 요 프리퀀시에서의 에너지, 요 프리퀀시에서의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바꿀 수가 있죠. 요게 이제 해주는 알고리즘 뭐냐? 플리에 트랜스폼이고요.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성인식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R라고 얘기했는지 E라고 얘기했는지 U라고 얘기했는지 이거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R라고 얘기했을 때 이 스펙트럼을 구해보면 전반적인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양이 틀리거든요. 이 모양이 틀린 걸 보고 안지, 인지, 윤지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스 피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성대에서 이제 공급이 되죠. 이게 소스예요. 소스여가지고 이게 이제 EN에 해당하는 거고요. 결국 내가 R라고 얘기했는지 E라고 얘기했는지 U라고 얘기했는지 이 입모양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입모양이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음성인식을 하는 거니까 이 입모양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X선으로 계속 찍어가지고 입모양을 보면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죠? 입을 통과해가지고 나온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XL이에요. 알고 싶은 건 VL. 그래서 우리가 이제 VN을 이제 알고 싶은 건데 화자인식 쪽에서는 이걸 알고 싶겠죠. 성대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FFT를 했잖아요. 이 컨볼루션 연산이 곱셈으로 바뀝니다.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덧셈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고요. 얘 전반적인 모양을 추정을 해요. 어떻게? 13개의 벡터를 가지고 가면 13차의 벡터를 뽑을 수가 있죠. 그 전반적인 모양을 뽑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그니까 여기에서 여기 빼면은 이게 나오죠. 이게 화자정보예요. 음성인식에서 화자정보 버리려고 하거든요. 얘를 버려버리고 전반적인 모양을 적은 수의 개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 전반적인 모양이 뭐냐? 그거를 13차로 보낸 다음에 직교접혈기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3차의 20ms에 있는 13차의 정보가 뭘 뜻하느냐? 이 스펙트럼의 전반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양을 가지고서 우리는 안지, 인지, 윤지를 구분하고 싶은 거고 그거를 해주는 모델이 음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음향 모델용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그러면 갖춰야 될 성질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모델의 구분 단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음소를 쓰고 있는데 음소는 뭐냐면 발음하는 데 있어서 최소 단위죠. 음소가 뭐죠? 영어 사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단어 옆에 발음기호 이렇게 쭉 있죠. 발음기호 하나하나가 음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모델의 구분 단위 정할 수 있느냐? 이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이 주어졌을 때 인식 결과 생성이 가능하냐? 이건 뭡니까? 모델을 누군가 만들어줬어요. 그랬을 때 음성인식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뭐가 주어졌을 때? 학습 자료가 주어졌을 때. 네 번째는 뭐냐면 대용량 음성 퍼포스로부터 모델 구분 단위별 학습 자료를 자동 생성할 수 있냐? 이건 뭔가 좀 말이 좀 복잡하죠. 이건 어떤 거냐면은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제 8시 뉴스가 끝난 거죠. 그러면은 뭐 보통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요즘 제일 핫한 뉴스는 뭡니까? 유치원 관련된 거죠. 유치원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딱 뜹니다. 자, 그럼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비디오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디오 코덱 거치면은 이제 이런 정보가 나오죠. 자, 그러면 보통 음성 인식에 대한 학습 자료는 이런 식으로만 정리가 됐어요. PCM, 그러니까 음성 파일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음성 파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트랜스크립션만 있습니다. TXT 파일만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 여기에서 기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송했는지 모아가지고 기억 모델 학습하는 데 써야 되고, 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송을 했는지 모아가지고 요 모델 학습하는 데 쓰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제 님들아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서 확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억이었고 여기서부터 요였고 이렇게 레이블링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음성인식에 저 관심이 있어요. 학생이 찾아왔는데 제가 이거 한 일주일 시키잖아요. 뻔해요. 하루 정도는 교육용으로 해보는 거 괜찮아요. 하루 정도. 아, 이런 거구나. 이틀?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3일쯤 된 분야는 자는데 환청이 들려요. 낮에 들었던 그 소리에. 밤에 침대에 누워 불을 끄면 낮에 들었던 그 소리가 들려요. 음성인식은 그래도 좀 재밌어요. 왜요? 인식은 여러 종류의 사람의 목소리 들어야죠. 합성은 어때요? 한 사람의 목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낮에 들었던 그 여자 하나 목소리가 밤에 막 들려요. 그럼 이제 안 되죠. 네. 그래서 요러한 트랜스크립션하고 음성 파일이 있을 때 얘를 음소별로 자동으로 세그멘트 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이 있느냐가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문장을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럼 문장마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문장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문장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얼마예요? 무한대죠. 왜? n개의 단어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으면 가능한 단어 개수의 n승이잖아. 가능한 단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신조어들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고유명사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단어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거 정의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의 n승이죠. 음성인식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죠?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왔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음성인지를 몰라요. 그거 쉽지 않나요? 사용 보면 딱 끊어지던데. 지금 이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SNR이 한 그래도 14dB 정도는 되고 있는 조용한 그냥 오피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음이 별로 없죠. 근데 시끄러운 호프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들려서 뭐라고요 얘기하죠. 그럼 뭐냐면은 잡음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SNR이 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끄러운 호프집 같은 분위기. 그러면 잡음하고 막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음성 구간인지 몰라요. 두 번째 문제. 음성 구간을 검출했습니다. 이게 몇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단어별로 끊어서 있습니다. 음향, 모델용, 클래시파이어가 가져야 할,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몇 개로 구성되는지. 그래서 쭉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음향, 모델용, 클래시파이어가 가져야 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이 몇 단어로 구성되는지 몰라요. n이라는 단어를 안다 하더라도 v의 n개입니다. 근데 v가 무한대예요. 문장이 무한대죠? 지금 보면은 클로스톡이 음성인식은 이제 많이 좀 기술이 세츄레이션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구글 보이스 쓰시거나 뭐 빅스비 써보시면은 받아쓰기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 되거든요. 받아쓰기 하는 건 잘 되는데 아직 소비자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리스폰스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결국 간단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들어온 인풋 센턴스가 이거일 때 아웃풋 센턴스로 얘를 생성해서 알려줘야 돼요. 인풋 센턴스의 개수가 무한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해요? 일일이 이 경우에는 이걸로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반응 내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스토캐스틱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대화의 개수가 만약에 10만 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요. 근데 음성인식된 결과가 있죠. 이거를 그러면은 제일 비슷한 그런 문장이 뭐냐, 의도가 뭐냐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로 매핑을 하는데 이게 아직 완벽하지가 않았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성해야 되는 거는 음성인식 결과 문장인데 지금 그 문장의 개수는 무한대잖아요. 모든 걸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소 모델을 가지고서 단어 모델을 만들고 단어 모델을 가지고 문장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5가지 특성을 다 그러면 지원해주는 게 뭐냐? 지원해주는 게 HMM이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다 보면 DNN이잖아요. 요즘 기사 보시면 어떠세요? 기사 보시면 딥러닝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딥러닝, 핀트, 그다음에 DNN, 당연히 DNN이에요. DNN. 왜 다 DNN이죠? 왜 다 DNN이에요? 성능이 좋으니까. 걔는 뭘 잘해요, 근데? 그냥 DNN 막 씁니다. 뭐 저한테도 뭐 대학원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애플리케이션 막 보는데 그냥 몇 마디 물어보면 그냥 허물어져요. DNN 왜 쓰는데? 그럼 뭘 잘하는데? 뭘 잘하죠? 이상하게 이미지 쪽 보시면은 막 DNN이 어떻습니까? 150차, 뭐 200차 쌓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러죠? 음성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죠? 음성은 보통 뭐 아무리 쌓아도 뭐 15차 정도 쌓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문제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칠판이 없는데, 자 그럼 고양이 사진 이만한 사진이 들어왔다고 보고 이게 고양이 사진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요. 큰 고양이 있죠. 여기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이것도 고양이 사진이고요. 여기 조그맣게 있는 이 고양이도 고양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뭐 만약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도 고양이 사진이죠. 고양이라고 레이블링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의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고양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고양이의 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의 얼굴이 있고 고양이의 코털이 있거든요. 그걸 인식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이만한 고양이 귀가 있느냐? 이만한 고양이 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고 영역만큼 떼가지고 저기서부터 다 뒤져보는 거예요. 고양이 귀 있냐? 귀. 이게 뭐예요? 컨볼루션 연산수. 근데 귀가 이만한 귀도 있지만 요만한 귀도 있죠. 고양이가 작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게 해가지고 요만큼 해가지고 귀 있냐? 해요. 한번 쭉 뒤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물어보자. 얘를 그럼 요 조그만 고양이가 요 귀가 있었느냐? 해가지고 맥스플링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취합해요. 요만한 귀가 있었다 없었다. 그다음에 이만한 귀가 있었다 없었다. 그럼 쭉 한 바퀴 돕니다. 컨볼루션 해가지고. 그래서 또 맥스플링 해요. 그게 뭐냐? 이 레이어에서는 이만큼의 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거예요. 그럼 얼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럼 코털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해야겠죠. 얼굴도 이만한 고양이 얼굴이 있고 요만한 고양이 얼굴이 있어요. 다 뒤져봐야겠죠. 층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만한 고양이 얼굴이 있었냐? 요만한 고양이 얼굴이 있었냐? 이만한 귀 있었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썼습니다. DNN이 잘하는 건 뭐죠? 그걸 벡터 공간에 쌓아버려요. 벡터 공간에 쏜 다음에 그게 뭐 600차든 1000차든 뭐 10,000차든 벡터 공간상에 벡터들이 있어요. 점들이 쭈루룩 있는데 얘에다가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이거는 A 패턴이야, 이건 B야, C야 이렇게 했을 때 잘하는 것보다 그거를 갈라주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데 그게 지금 클래스파이어가 여러 개의 종류가 있지만 DNN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있어요. DNN의 그러면 안 좋은 점은 뭐죠? 잘 찾아주는데 네가 왜 그렇게 찾았는지 잘 몰라. 성능을 일단 들어보면 성능을 높여요. 뭐에 대해서? 벡터 공간에서 점들이 있고 걔네들이 레이블이 있을 때 걔네들이 구분해주는 하이퍼플레인 찾는 거는 뭐 지금에 있는 클래스파이어로서는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그걸 찾습니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찾았니? 하면 몰라요. 음성인식은 어때요? 하나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리고 말죠, 그렇죠? 틀리면 되지 뭐. 근데 의학은 어때요? 의료 쪽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분쟁이 붙었어요. 근데 뒤에는 니 왜 그렇게 했는데 딱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 가능한 뭐 DNA 이런 데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럼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음성은 어떤 특성이 있죠?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벡터 공간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시계열 패턴이거든요. 그 벡터가 시퀀스로 들어오죠.
어떤 하나의 정지된 정점에 대해서, 즉 20ms에 대해서 이게 아냐, 오냐, 우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 듣고 나서 아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음향 모델이라고 얘기했구나, 이걸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이 특성들에 가장 잘 맞는 게 HMM입니다. HMM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제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 정의까지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식 공부해야겠다 라고 이 논문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예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예제인데, 보시고 나면 이제 첫 번째 접하시는 이 벽이 뭐냐, 도대체 이게 음성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 연결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구니가 3개가 있어요. 바구니가 3개가 있고 공이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공의 배합 비율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바구니마다 틀리고요. 그래서 바구니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공을 하나 꺼내요. 노란색이네. 다시 넣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바구니 선택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거를 알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공의 색깔의 시퀀스를 알고 있어요. 궁금한 건 뭐냐면은, 궁금한 거는 바구니의 이 시퀀스를 알고 싶은 겁니다. 어떤 바구니의 시퀀스로? 그럼 이게 음성에서 어떤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느냐? 여우라는 발성기를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20ms 단위로 나누죠. 그러면 20ms로부터 우리가 13차의 벡터를 뽑죠. 13차의 벡터잖아요. 여기 지금 2차원이잖아요. 2차원에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11개를 버리고요. 제일 위에 있는, 디멘전 제일 위에 있는 1차 MFCC하고 2차 MFCC 가지고 점을 찍은 겁니다. 점을 이렇게 통통통통 찍을 수 있죠. 찍었는데, 이 빨간 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고요. 요 연두색 점은 이렇게 나온 거고, 보라색 점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에서 나온 점들이 파란색 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13차 벡터까지 안 보고 2차만 봐도 어느 정도 이런 군집화된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크게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 3개, 정규 분포 3개로 이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영역을 나눠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영역을 나눠가지고 한번 여기 이제 이것도 다 사일런스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다 빨간색이라고 보겠습니다. 나는 요 영역을 모델링하고 싶어 해가지고 바구니에다 공을 모았어요. 다 빨간색이네요. 그럼 여기 빨간색 공이 60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난 모델링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의 배합 비율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음성인식의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입력이 들어왔어요. 네, 입력이 들어와서 여기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바구니에서 이게 나왔을까? 이 벡터가. 그래서 13차 벡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값들은 우리가 알고 있죠. 1차에서의 값, 2차에서의 값. 그게 색깔이고요. 이게 관측열이에요. 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뭐냐? 내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이게 이 바구니가 사일런스 바구니고 이게 여 바구니고 이게 우 바구니면, 예를 들어 여우라고 발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구니 시퀀스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사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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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사일런스, 사일런스, 사일런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바구니의 시퀀스죠. 그 바구니의 시퀀스를 몰라요. 그래서 HMM이잖아요. 히든돼 있어요. 뭐가 히든돼 있냐? 이 이동 경로를 몰라요. 특정 타임 t에 어떤 스테이트에 있다, 어떤 바구니에 있다는 걸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이동 경로를 거쳐가지고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든이 된 거고, 마코프 모델이잖아요. 그럼 마코프라는 건 뭐냐? 이 바구니를 선택하는데 오로지 그런 결정해주는 요소는 뭐냐? 이전 타임 t-1 시점에 무슨 바구니를 선택했냐? 그것만 보고 현재 바구니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구니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HMM이 되겠고, 이 HMM이 그 음성인식을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뭐 상태라든가 뭐 이런 뭐 모델의 정의,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일 개요 시간이라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HMM이 그러면 확장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모노폰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3스테이 HMM으로. 이건 좀 모양이 다르죠? 이건 왜 그래요? 음성은 시계열 패턴이거든요. 시계열 패턴이라는 게 뭡니까? 여우라고 얘기한 거랑 우여라고 얘기한 건 틀려요. 순서가 다르죠?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그 이전 음소에서 넘어오는 천위구간, 안전구간, 천위구간이라고 모델링한 겁니다. 이렇게 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left to right 모델을 쓰고 있고요. 여 음성 모델이 있으면 쭉쭉 붙여주면 돼요. 여하고 우를 붙이면 단어 모델이 되는데 얘도 HMM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붙이잖아요. 얘도 HMM이고 문장 HMM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MM이 좋은 이제 모델링한 툴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그 HMM, DNN HMM이잖아요. DNN이 그럼 잘하는 것보다 벡터가 들어왔을 때 벡터를 클래시피케이션에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걸 잘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그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이 DNN이 있을 때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 7개 프레임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13차의 벡터죠. 그러면은 앞뒤 7개의 프레임을 쓰면은 7 더하기 1 더하기 7이잖아요. 15개의 프레임이죠. 그럼 225차가 들어오죠. 만약에 MFCC보다 뽑기 전에 필터 뱅크를 쓴다? 그럼 40차에 15 하면 600차가 들어오죠. 600차의 벡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요 제일 위에다가 그러면 뭘 하느냐? 예를 들어 음소가 40개면 어떻게 되죠? 40개의 음소가 있고 트라이폰으로 보면 이론상 나올 수 있는 게 64,000개죠. 트라이폰을 3스테이트 HMM으로 만들면은 192,000개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스테이트에서의 아웃풋 프로버빌리티예요. 아까 바구니가 선택되고 그 바구니로부터 흰 공이 나올 확률. 그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잘하는 게 DNN이에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의 어떤 옵저베이션의 생성 확률 구하는 것까지를 지금 DNN이 바꿔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HMM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방식이 이제 2005년까지는 다 HMM이었고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DNN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디코딩 네트워크가 WFST라는 걸로 해서 바뀌었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음성인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매 프레임마다 좌우 프레임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벡터를 생성합니다. 벡터가 생성이 되면 DNN에다가 입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최종 아웃풋단에 나오는 게 각각의 스테이트에서의 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벡터에 대한 생성 확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DNN이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어떠한 한계점이라고 본다면 뭐죠? 자, 이 DNN을 학습을 해야 되죠, 우리가. DNN의 학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입력 벡터가 있으면 아웃풋에다가 답을 주거든요. 아웃풋에다가 답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답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에러가 프로퍼게이션 되면서 이 방향으로 에러를 프로퍼게이션 하면서 편미분에 의해 가지고서 각각의 웨이트를 수정을 해요. 그걸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답을 알려줘야 되죠. 슈퍼바이스 러닝이잖아요. 슈퍼바이스 러닝이니까 각각의 지금 얘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프레임에 대해서 아웃풋의 값을 알아야 되죠. 192,000개라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답을 뭐라고 줘야 돼요? 이제 이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코퍼스를 모았으니까 이 코퍼스에 대해서 입력은 매 프레임마다 들어오는데 여기 답을 알려줘야 에러를 계산해가지고 에러를 이 방향으로 프로퍼게이션 하면서 웨이트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토 세그멘테이션 합니다. HMM을 가지고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요. 그러면 매 프레임마다 이게 어느 스테이트에 대응되는지를 세그멘테이션 한 거죠. 그랬더니 10,000번째 스테이트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그러면 10,000번째만 1, 나머지는 0이에요. 0000, 1, 0000을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하죠. 자, 그럼 오토 세그멘테이션이 잘 됐을까?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칼디를 이용을 하셔서 RMSP를 따라가지고서 학습을 하시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분명히 DNN HMM인데 HMM부터 열심히 학습을 해요. 왜 그러면 그거를 학습을 하느냐?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고 DNN 학습이 시작됩니다. 왜? DNN에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 답을 그렇게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토 세그멘테이션을 꼭 거기에 어떤 알고리즘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 노력이 들어가야 되면 그거의 정확도는 어떻게 되면 만약에 사람이 이거를 레이블링 한다면 정확하게 레이블링 할 수 있느냐? 사람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의문점서부터 그 오토 세그멘테이션 된 이 결과를 정확하게 얻을 수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성인식에서 엔드-투-엔드에 대한 어프로치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1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광고 편성을 해서 광고 음성인식에 대한 광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그 다음에 DNN HMM에 대해서 문제 정의가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될지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엔드-투-엔드 어프로치에 대해서 그럼 뭐가 그러면 기존 방식이 해결을 못했던 건지에 대한 그 부분 1시간 동안 광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는데요. 우선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네, 질문을